지난 2년간 환율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경우까지 생겼는데요.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환율 전쟁의 저자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최용식 소장님께서는 이제 살아있는 경제학을 해서 지난 40년 동안 경제학을 연구해 오셨지 않습니까? 왜 다른 분야도 아니고 경제학과 씨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좀 더 윤택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좀 더 진화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줄기차게 경제학하고 씨름해 왔죠.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그 경제연구소를 만드시는 분들이 무슨 경제연구소 이렇게 되는데, 최 소장님은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이렇게 지금 그 이름을 돼 있습니다. 최 소장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보신 경제학은 과연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시중에서 경제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예. 뭐 교육 문제, 정치 문제, 다른 뭐 사회 문제, 이거는 흔히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나 경제 문제 나오면 주변에 경제 전문가 없나 둘러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잇따르면 무조건 발언 순서를 그 사람에게 넘겨요. 예. 경제학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제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만 어려워요. 뭐 헥셔 그런가요? 올린 정리이니 ISLM 복수니 이건 진짜 머리에 지날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경제학이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수요가 더 많이 늘면 가격은 오른다. 투자가 더 많이 늘면 경기는 상승한다. 예. 그리고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제학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경제학이 어려우면 국민들은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학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경제 전문가 소유가 되죠. 예. 경제 전문가들의 독단이 판을 쳐요.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냈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연구소들, 국책연구소 포함해서요. 경기 동향 제대로 맞춘 적이 얼마나 있어요. 글쎄 특히 경기 변곡점은 거의 못 맞추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제를 읽어낼 수 있는, 경기의 앞날도 알아낼 수 있는 경제학이 없는가, 이걸 추구해 왔죠. 아, 그렇군요. 예. 경제학자들이 그 잘 못 맞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제학자분은 우리가 맞춘다고 안 했다.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환율 전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2010년에 사실은 경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왜 하필 환율이라는 문제에 천착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우했던 게 환율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4,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8.8%예요. 흔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그만큼 급강하했다고 그러거든요. 당시 성장률이 1년 지속되면 우리 GDP 5분의 1이 1년에 사라져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경기 하강이었었는데, 예.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선호가 다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요. 예. 전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인 통로는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내 경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우리나라 원화 수출이에요. 예. 근데 우리 원화 수출은 당시 2, 4분기에 35%, 3, 4분기에 45%, 4, 4분기에 33%가 증가해요. 과거에는 수출 증가율이 10%만 넘어도 성장률은 7%를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는 예. 성장률이 한 20% 가야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마이너스 18.8% 난 거예요.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경기 급강화가 왔냐? 이거 환율 폭등 때문이에요. 아, 예. 2008년 하반기부터 외환위기설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예. 환율이 한때 1,5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들 다 오르잖아요. 예. 그럼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소득으로는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면 경기는 하강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2008년 상반기까지 우리 은행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가 약 한 1,2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환율 900원일 때 1억 달러를 빌려왔다면 90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예. 1,500원으로 뛰면 1,500억 원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600억 손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은행들이 서둘러서 외채를 갚았죠, 당시에. 그럼 어떻게 돼요?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들이 돈을 다 돈이 끌어갔으니까 없어지네. 예. 신용경색이 난 거죠. 아.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기업에 대출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줬잖아요. 그 정도로 신용경색이 심했죠. 우리 몸에서 피가 한 3분의 1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경제도 예. 그랬었거든요. 예. 환율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경기 상승하는데도 또한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예. 그렇군요. 왜 유독 그런데 그 당시에 달러 대비 환율이 우리만 높았는지 조금 이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환율이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체력과 건강성의 척도다 이렇게 이제 책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그처럼 급등 나가면서 우리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높아졌죠. 제가 예. 예전에 환율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네. 관심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유료 강의도 하고 공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환율 예. 그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환율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흐름에도 영향을 끼치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충분히 모르고 있을 따름이죠, 그 사실을. 그렇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그 생활의 직접적 변화를 얻을 수가 있나요? 환율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 당연하죠.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그 아까 그 네. 말씀하셨던 네. 그런.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환율 강의를 들었던 한 청년이 있어요. 예. 뭐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중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그 엔지니어였었어요.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의 엔지니어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자꾸만 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야, 환율을 모르면 재테크도 실패한다, 주식 투자도 실패한다 그래서 환율 강의를 들으러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환율 강의를 듣고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하고 회사에 그걸 강력하게 건의를 했대요. 회사에서는 이제 그 주요 원자재들을 수입해 오고 있었는데 예. 그걸 이제 연불 수출이나 연불 수입이나 혹은 또 조금씩 수입하거나 분할 수입하는 예, 거죠. 이런 걸 하도록 이제 회사에 건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줬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 사장이 엔지니어였던 이 친구를 구매 담당자로 바꾼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도 재테크해서 제법 재미를 봤대요, 그 뒤에.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데 단순하게 무슨 좋은 종목이냐 또는 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외에 환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당연하죠. 예.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환차익만 얻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반대죠. 예.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일 때 달러를 가져오면 우리 돈 1,200억 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900원으로 떨어졌다. 장차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900억 원만 갚고 30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1억 달러를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300억 원을 그냥 버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꾸준히 들어와서 지금 우리 주가가 1,000에 불과했던 그 수준에서 지금 뭐 1,500, 600, 지금 1,700도 한때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예. 환율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환율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급등락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금방 연결을 시키는데 아주 기본적이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환율 변동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 경제학에서 수요가 더 많이 늘면 그 가격은 오른다.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예. 이건 망고의 진리거든요. 다만 수요가 언제 더 많이 느느냐, 공급이 언제 더 많이 느느냐, 이걸 더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급의 원리, 수요의 원리 이런 것들 가격 원리들을 외면하는데 그 망고의 진리예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환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공급되면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 외환시장에 달러가 언제 많이 공급돼요? 국제수지 흑자일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국제수지에는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수지가 있고 자본수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그 환율 변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외환의 공급과 수요가 환율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외국의 어떤 그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하니까 환율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거는 외생 변수일 따름이에요. 아, 예. 환율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국내에서 환율을 그 달러를 그렇죠. 사고 파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예. 다른 것들은 외생 변수예요. 그 외생 변수도 물론 영향을 끼칠 때가 있죠. 예.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종속 변수란 말이에요. 주변수는 여전히 그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에요. 예, 예. 국제 수지가 그걸 결정하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그 이제 지난해 때 특히 이제 지난해 초의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달러 대비 환율이 다 낮아지거나 그 안정을 되찾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환율이 높았거든요.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흔히 받았어요. 아, 강의할 예, 때. 예. 근데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제가 비유를 들어요. 만약 어떤 분을 지적하면서 만약 당신 체온이 36도여서 체온이 너무 높다. 예. 그래서 당신 죽을 병 걸렸다면 믿겠냐? 내가 아무리 저명한 의사더라도 당신 안 믿을 것이다. 왜 안 믿냐? 다른 사람 평균적인 체온이 36.5도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그렇게 판단했었어야 했다. 당시에 외환위기설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었는데 단기외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요 원인이 단기외채를 그렇습니다. 들었죠. 근데 단기외채 때문이라면 다른 나라 단기외채 상황은 어떤지 먼저 살폈어야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나라에 속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장기외채는 나라가 조금 그 취약하거나 성장력도 없고 국제 경쟁력도 없는 정부가 보증해야 그 돈을 들여올 수 있는 나라에서 네. 들여오는 게 장기외채예요. 장기외채 그 금리가 단기외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 내지 3% 비싸거든요.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일수록 단기외채 빌려면 그만큼 이익이에요. 계속 롤오버를 하면 되잖아요. 예. 빌려와서 다시 갚고 빌려와서 다시 갚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따라서 단기외채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단기외채는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인데 환율이 폭등해요. 당시에 2008년 하반기에 외환보유고 고갈돼서 IMF 구제금융 받고 신탁 송치 받았던 나라들 있잖아요. 폴란드, 헝가리, 파키스탄 이런 예. 나라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나라들 통화 가치에 비해서도 우리 원화 환율이 30에서 40%의 평가절하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떻게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나라보다 더 나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외환위기설이 불러온 수요의 시간 이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외환위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큰일 난다. 그 2달 후, 석 달 후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현재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커지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초기 수요까지 가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폭등했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 폭등이 우리 경제에 끼친 피해를 고려했었어야 했어요. 환율 폭등 때문에 경기가 하강함으로써 우리 국민 소득이 줄어든 게 50조 원 이상이거든요. 키코 그렇죠. 피해만 한 예. 5조 원 이상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밖에도 우리 은행들이 입은 환차손들 이것도 10조 원 이상이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업체들이 입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예. 환율 폭등은 사전에 제압했었어야 했고 그리고 그게 부안해동에서는 절대 안 됐었어요. 미네르바 같은 사람 나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도 영웅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당시에 단기 예체가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체력이 튼튼하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보로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그건 그럼 심리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단기적인 어떤 불안 심리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초기에 환율 정책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경제 전문가들 경제를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국민들은 경제를 외면해요. 경제를 몰라요. 그럼 당시 우리 경제 사정을 한번 따져볼게요. 미국은 은행들이 다 도산할 정도로 심각했잖아요. 근데 우리 은행들 자기 자본 비율은 다 당시에 10%가 다 넘었어요. 11% 다 넘겼었거든요. 세계에서 최고로 우량했어요. 또 기업 경영 수지 있잖아요. 이것도 세계에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요. 또 부채 비율도 90% 내외여서 세계에서 가장 낮았어요. 예. 가계부채 비율도 당시에 약 한 60%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취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외환보유고는 세계 6위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경제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경제에 대해서. 막 전문용어 써서 얘기하면 누구 알아봐요. 진짜 경제 전문가들이 제발 좀 쉬워야 돼요. 쉬운 용어 써야 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최 소장님이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큰 지금 이제 빚을 하나 지금 갖고 시작하는데요. 뭐냐면 그렇다면 환율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이제 요소들이 뭔지 한번 하나씩 좀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환율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뭐랄까요? 직접적인 변수로 할까요? 그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 수지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국제 수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자본 수지와 경상 수지라는 게 있는데 경상 수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그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으면 흑자를 내요. 예. 그렇잖아요. 더 많이 수출하니까 흑자를 내고 자본 수지는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 자본 수지가 흑자가 돼요. 그리고 국내 자본이 더 많이 해외로 유출되면 적자가 돼요. 그만큼 이제 달러가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 수지와 자본 수지와 경상 수지가 달러 수요와 공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예. 근데 이제 자본 수지가 흑자를 이룩하고 이 경상 수지가 적자를 이렇게 내면 이 자본 수지 흑자가 더 클 경우에는 이게 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반면에 또 경상 수지가 적자를 내더라도 자본 수지가 흑자를 내면 또 이 반대 현상이 나요. 이제 그런 것만 유의하면 국제 수지 동향을 보면 환율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그냥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3월 달에 환율이 한때 1,597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말에는 1,14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420억 달러 넘어요. 자본수지도 200억 달러 훌쩍 넘었잖아요. 예. 정부가 작년에 거의 한 700억 달러의 외환을 시장에서 걷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예. 그 환율 방어 아무리 해봐야 환율은 국제수지가 흑자인 한은 환율은 떨어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요 환율이 공급이니까요. 그러면 예, 당연하죠.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환율 변동은 국제 수지가 결정하는데 국제 수지는 또 자본 수지와 경상 수지로 나눠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제 개념을 최 소장님께서 쓰시는데 자본 수지는 성장 잠재력이 결정을 하고 경상 수지는 국제 경쟁력이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이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 이 두 축이 이제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를 잡는다. 이제 이런 논지를 펴셨거든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 수지라는 것은 이제 예. 국제적인 돈이 국내외로 오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제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 수익률이 높냐? 이건 성장률이 높을 때 높잖아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예. 이자율이 높아도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될 싹수가 있을 그러면요. 때. 우리나라 경제가 전망이 밝다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들어오고. 그렇죠. 또 환차익도 보겠다. 저 나라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래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흑자를 내잖아요. 성장률을 결정하는 게 있죠. 성장 잠재력이거든요. 아, 예. 우리 체력이 좋으면 달리기 잘하잖아요. 성적이 좋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 수지는 이 성장 잠재력이 결정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또 경상 수지는 국제 경쟁력이 결정한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런 볼펜을 100원에 만들 수 있는데 일본은 이걸 150원에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경쟁력이 높잖아요. 예. 그럼 이걸 팔아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품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게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포함한 게 국제 경쟁력이죠.
예. 아, 바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장 잠재력이나 국제 경쟁력은 무엇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지. 그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예. 이건 뭐 조합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제도도 결정을 그렇죠. 하고, 예. 영향을 끼치고, 뭐 또 정책도 영향을 끼치고, 국민성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공공부문인 것 같아요. 공공부문. 그러면요. 세계 경제사. 사부문이 아니고. 그러면요. 예. 세계사를 보더라도 예. 그 공공부문이 이상 비대해진 나라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쇠락해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신의 직장이잖아요. 예. 월급도 많지, 직장도 안정적이지, 최소한도 사후정은 안 되잖아요. 이쪽에 가면 정년까지는 대부분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그 공공부문을 선호를 해요. 그러면 국제 경쟁과 성장의 현장에서 뛰는 민간 부분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덜 유능한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자원들 있잖아요. 뭐 자금이니 무슨 그렇죠. 이런 예. 것들도 우선 공공부문이 우선 공공부문에 그렇습니다. 가죠. 예. 예를 들어서 민간 부문하고 공공부문에서 뭘 사겠다 그러면 공공부문에 가서 먼저 공급을 해요. 현금 주니까. 예. 여기는 어음 주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그 민간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관리 부문이 20%인 기업과 관리 부문이 50%인 기업이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그래서 공공부문이 가장 결정적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경제 사가들 또 국제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특히 이제 그 성장에 관해서 그 많이 노력했던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국가 흥망성쇠 그럼요. 내지는 국민 경제 흥망성쇠는 공공부문이 커지는가 아니면 적정해지는가. 예, 그걸 통해서 그러면 판단할 수 폴 있다. 케네디의 그 예.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 있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책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 사례들을 무수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환율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때 이제 경제가 흔히 쇠락의 길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사실을 지금 이 환율 전쟁이라는 책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단순하게 환율의 논리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경제 내지는 국가 경제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율 전쟁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그 환율의 중요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환율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우선 좀 정리를 하신다면, 예. 역사라는 건 어차피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측면에서 쓰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변천을 좌우하는 게 그 주도자들이니까. 근데 그리고 기록도 그 주도권을 쥔 그러니까 경제 패권을 쥔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도 이루어져요. 예. 근데 세계 경제의 패권을 최초로 쥐었던 나라부터 이렇게 쭉 따져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잘 키운 나라는 번영을 했고, 그게 예. 쇠락한 나라들은 결국은 그 패권을 놓치고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예. 세계에서 최초로 그 패권을 쥔 나라라고 하면은 몽골 제국을 들 수가 있잖아요. 몽골 제국. 그렇죠. 예, 그렇죠. 몽골 제국은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예. 시베리아 지방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그리고 동유럽. 모스크바를 예. 비롯한 동유럽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이 제국이 유지된 데에는 그 국제 거래, 교역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예. 동서 간의 그 교역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그 국부를 통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국제 교역에서의 그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몽골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요. 예. 몽골은 기술자, 상인 또 제조업자 이런 사람들의 신분이 관료 다음으로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유학자들의 신분은
그 매춘부 바로 밑에 단계였다 할 정도로 실제로 아주- 예, 그런 사료들이 있죠. 그렇죠. 예, 예. 실용적이었어요. 몽골의 저 아. 신분 계층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키워서 몽골에 세계 패권을 주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 말기쯤에 패스트가 중국 그 서북부 지방에서 이게 창궐 하면서 아. 하북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90%가 소멸을 해요. 패스트가 유통되는 통로가 교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교역이 무너질 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예. 그러면서 몽골 제국은 무너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는 유럽 쪽으로 패권이 그렇죠. 그 옮겨갑니까? 다음에 이제 그 패권을 이어받은 게 예. 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죠. 예.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당시에 그 첨단, 그 선진 문화권이었던 중동, 그 자기네 말로는 동방이죠. 동방과 예.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비단 교역도 그때 활발했거든요. 예. 또 이제 그 향신료 뭐 이런 교역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죠. 그 국부를 바탕으로 유럽의 경제 패권을 지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결국은 이제 그 축적한 국부가 산업하고 불균형을 이루면서 수익성이 더 높은 분야를 찾아가요. 예. 그게 이제 그 첫 번째가 부동산이었었고 토지였었잖아요. 아, 예. 그 이제 부동산 투기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할 자원들이 이제 투기로 가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산업이 번창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일어서고 있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산업, 특히 해운업 쪽에 투자가 많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그 교역은 쇠락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패권을 다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자기들 넘겨주죠. 돈으로 그쪽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를 바탕으로 거기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쪽의 예.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아. 강화된 거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쇠락의 길로 들어선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제 패권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양 항해를 통해서 이 막강한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또 경제 패권을 지죠. 그러면 이제 스페인에서 다시 이제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로 패권이 옮겨가는데, 가는데. 예, 스페인이 소위 말해서 이제 무적함대도 유명하고 그러지만 스페인이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유럽 정치의 중심인 신성 로마 제국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럽에 대한 정치적인 패권을 그 계속해서 도모를 해요. 예. 여기에 이제 프랑스도 도전하고 영국도 도전하고 막 그래요. 예, 그 정치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제 공공부문이 팽창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남미 쪽에서 금과 은을 약탈하고 뭐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이 금은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가격 경쟁력을 많이 떨어뜨려요. 예. 화폐 가치가 너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랑스 남부, 네덜란드는 당시 스페인의 영지였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산업의 그 기초가 그쪽으로 이전해 가요. 예. 그 네덜란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패권을 이어받는데 예. 네덜란드도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전철을 비슷하게 걷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죠. 넘어가죠. 예, 예. 근데 그 네덜란드가 경제 패권을 쥐는 과정에서 이제 스페인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스페인의 영지였었기 때문에 그 선진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유럽 대륙의 패권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니까 예. 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독립 전쟁을 일으켜서 그 독립을 이룩한 다음에 경제 패권을 줘요. 아, 예.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유럽의 중심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 빌렘이라는 이제 빌렘 이세. 통령이 있었죠.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예, 예. 이 사람이 그 영국의 그 왕위를 계승해요. 이 사람 부인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동 왕으로 예, 예. 영국으로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영국의 갈 때에 네덜란드의 금융업자, 제조업자,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가면서 엘리트들이 다 가버렸네요. 많이 예. 이전해 가면서 영국이 드디어 이제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예, 가지죠. 예. 거기에다 영국은 이제 완벽한 민주화 그리고 재산제도 확립 이런 것들을 권리 대장정 뭐 예. 이런 민주주의 이 역사의 그 발전 과정에서 그걸 확보를 해요. 아, 예. 그래서 영국이 결국은 산업혁명까지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를 호령을 하죠. 아.
한때 세계 제조업의 50% 이상을 영국이 차지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영국도 결국은 패권을 미국에 넘겨줘요. 예. 그렇게 이제 그 패권들이 이전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바로 그런 그 제조업의 세계적 공장이 되고 이어서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힘을 갖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 어떤 패권의 이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중국은 조금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이제 지금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예. 근데 이 기축통화의 지위는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할 것 같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런가요? 일본의 엔화나 혹은 그 유로 하나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수익률은 미국이 훨씬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국제 자본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성장률이 높으니까 중국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의 위안화는 그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위안화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돈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렇죠. 신뢰한 만큼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위안화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정치 문제, 민주화 문제 이게 큰 걸림돌이죠. 예. 세계적으로 그 민주화 없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번영한 나라는 있어요. 그러나 곧 한계에 와요. 민주화가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꼭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버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에 그 경제개발 계획 세울 때 모델 국가였어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너무 앞서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예. 파키스탄도 우리 모델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근데 이 나라들이 독재 정치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결국은 거기서 주저앉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면서 지금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예.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세계 톱 그 기업들로 부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의 민주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전제 조건 중에 하나죠.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패권 국가가 됐는가 했는데 그 패권 국가에서 패권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또 공통적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짚어보는 것도 또 환율 정책과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최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처음에는 제조업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활력을 갖다가 금융산업이 이제 제조업보다도 오히려 더 발전하면서 오히려 쇠락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금융산업의 번영이 경제 쇠락을 불렀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도 발전을 해야 되고 경제 전체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에 비해서 금융산업이 이상 비대해지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금융산업에 모인 돈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라로 옮겨가요. 우리나라 지금 투자은행, 투자 부문에서도 예.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금융 부문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금융산업이 홀로 잘 되는 게 경제 쇠락을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금융산업이 경제 쇠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균형 있게 성장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균형과 예. 그리고 저는 안정이라고 봐요. 예. 이 안정도 중요한데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흔히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뭐 제가 하나만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 3%, 3, 4%대는 물론이고 2, 3% 성장에도 고용이 꾸준히 창출이 됐었어요. 최근 글로벌 금융위 이전에. 근데 낮은 성장률로도 고용이 계속 창출되는 이유는 경기가 안정적이니까. 기업들이 안심하고 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 갔다, 뭐 4% 갔다, 또 다시 7% 갔다, 3%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심을 못 하는 거예요. 고용을 했는데 경기가 하강하면 어쩌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안정이라는 거, 경제의 안정이라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렇네요. 안정 못지않게 균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균형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산업과 제조업의 균형,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패권을
놓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투기와 부동산 투기라든가 하는 그렇죠, 투기와 그렇죠. 이자 소득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 아이, 그러면. 예. 그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이미 쇠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연하죠. 그런 게 환율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런 어떤 그 투기의 어떤 불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저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때 써야 할 돈이 예. 쓸데없이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럼 이쪽은 쇠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국제 수지부터 악화돼요. 아, 그러니까 국제 수지를 저한테 정의 내리라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건강성의 척도, 이자 체력의 척도라고 봐요. 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하려면 건강도 좋아야 하고 체력도 좋아야 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다 혹은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환율이 그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가 나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제 환율에 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국가가 주도하는 환율 정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초 그 새 정부 들어오면서 환율 대응 정책이 좀 실패했다 이런 비판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율 정책이 환율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 일본 사례를 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일본은 5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가까워요. 예. 그 경기가 침체했다는 때가 이 성장률이 7% 정도 돼요. 예. 그 얼마나 안정적인 고속 성장을 했겠어요. 아, 그랬네요. 예. 그때 또 일본은 국제수지 흑자를 이룩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환율 정책은 최상의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축적된 이제 국제수지 흑자, 외환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말썽을 부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수지 흑자가 쌓이고 또 외환 보유고가 쌓이니까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잖아요. 시장에 예. 끊임없이 이제 그 외환이 유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그걸 외환 보유고로 다 흡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국채 발행해서 이 외환을 사들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외환을 밖으로 내보내요. 외환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내수가 위축이 되죠. 예. 이 내수가 위축이 되니까 그 내수가 위축되니까 경제를 유지하는 건 그나마 수출이잖아요. 예.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외환을 유출시키는 거죠. 일본이 90년대 초에 부동산 버블, 주식 예. 버블 때문에 경기가 급강하였지만 그 다음에 경기가 잠시 살아난 듯 하다가 지금까지 지금 거의 30년, 20년 넘게 이렇게 침체 속에서. 침체를 겪었던 것이 바로 이런 악순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은 다른 나라들도 이미 여러 번 겪었어요. 프랑스가 예. 겪었고 영국이 겪었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해요. 하락도 안정적으로 가고 또 상승도 안정적으로 가야 경제가 적응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했던 것도 문제고요.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잖아요. 예, 그렇다 그렇죠.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 환율 하락을 막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일본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꾸로 국제 수지 흑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그럼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럴 때 적절한 일본이 취했어야 하는 환율 정책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영양 결핍 상태일 때는 많이 먹을수록 좋잖아요. 예. 우리 60년대에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는 설탕이 가정 상비약이었었어요. 아픈 애들 이 설탕물 한 숟갈 떠먹이면은 기력이 살아나고 기력이 살아나면 이제 면역력이 살아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설탕 먹으면 금방 그러면요. 건강해지고 그랬군요. 근데 예. 지금은 설탕이 지금 예.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영양 과잉이죠. 비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결핍도 생명을 위협하지만은 비만도 이 만성 질환을 일으켜요. 국제 수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약간의 흑자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면 이 비만 증상을 일으켜요.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영양결핍은 급성질환을 일으키지만 이 과잉은 만성질환을 일으키듯이 국제수지가 적자가 크면 우리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예.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잖아요. 국제수지 적자가 크니까. 그래서 외환위기를 겪었 급성질환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제수지 흑자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만성질환 그 전 단계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흑자로 이제 들어와서 세금으로 거친 돈, 흔히 말하는 외환보유고 또는 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들,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국제수지 흑자가 5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드는 게 중요해요. 예.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2,700억 달러 넘었는데 이 유지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일단 외환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국고채를 발행하잖아요. 예, 예. 그 국고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그 이자 지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그게 지금 그 연간 15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고채가 풀리면 통화가 증발되잖아요. 그 통화를 환수하기 위해서 또 통한증권 발행하잖아요, 한국은행이. 이 비용도 지금 10조 원 가까이 돼요. 아, 예. 그 1년에 한 25조 원의 돈이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 이렇게 확충해 써야 할 돈이 엉뚱한 데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비용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800억 달러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갑자기 줄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외환보유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설이 나오니까 우리 심리가 얼어붙었단 말입니다. 근데 8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비슷한 그런 외환위기가 나왔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심리적 이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그때 들거든요. 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했더라면,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그런 외환위기설이 이렇게 퍼질 리가 만무해요. 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예. 폴란드, 헝가리, 파키스탄처럼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나라들도 이 환율이 얼마다, 예, 예. 달러 환율이 얼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30, 40%가 높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사실은 외환시장 참여자들한테 인식시켰으면 환율 폭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아, 예. 그때 당시에 외신들이 지나치게 우리나라만 공략을 했거든요. 예, 예. 그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뭐 그렇습니다. 이런 예, 그 예. 외신들이 줄기차게 우리나라만 그 물고 늘어졌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한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뉴질랜드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 요새 문제되고 있는 그리스, 프랑스, 영국 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외환위기설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 보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럼 왜 우리나라만 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반성할 일이에요. 아, 예. 실제로 당시에 우리나라가 잃은 약 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약 350억 달러가 다국적 금융회사들에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 우리 괜히 피땀 흘려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그 사람들 뭐 허무하게 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갔어요. 이게 외환위기설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일 다시는 벌어지면 안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기관들하고 협조했는데 우리 연구소가 너무 유명하지 못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꼭 무슨 환테크는 아니지만 사업을 통해서 또는 이제 아까 그런 직장 속에서의 자기 업무를 통해서 또 환율 변동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재테크로 이어진다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력을 가지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인데 외환시장, 환율 변동 여기에 관한 적절한 책은 없어요. 예. 제가 이 책을 썼을 때에 참고 문헌을 찾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 예. 그 환율 변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책이 없더라고요. 이 책에 기록된 거는 아주 평이한 문체로 기록돼 있고 또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세계 경제학계에서 최초의 그런 주장들이 여기 좀 들어있어요. 예. 그만큼 기존의 어떤 서적에서 공부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수요가 더 많이 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럼 그거는 뭐가 결정하냐? 최종적으로는 경상수지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라는 얘기죠. 예. 이건 추세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예. 저희 연구소에서 2009년 그 경상수지가 최소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도 넘을 수 있다는 그 보고서를 냈었는데 아, 예. 누구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석유 가격이 140달러대에 30달러로 떨어져 있는데 왜 경상수지 적자 날 건 뻔했잖아요. 석유 등 에너지 수입만 한 1,500억 달러가 되는데 예.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면 경상수지 적자는 이렇게 커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최소한도 한 250억 달러는 될 것 같아요. 25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라면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저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그 환율 동향을 벽에다 걸어놓고 한 20년 동향을 걸어놓고 그 옆에 경상수지를 탁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면벽 수도하듯이 그걸 매일같이 보면 한 일주일만 보면은 이제 그 환율 변동을 읽어낼 도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예, 그렇군요. 아, 우리가 이제 환율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 알고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환율 전쟁이 나와서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영식 소장님께서는 이 환율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 독자분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예,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평소 너무 큰 꿈을 두 개를 꾸고 있어요. 하나는 예.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10년 정도면 일본 경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 제발 예, 그랬으면 좋겠다. 예. 이 좀 무모하다 싶은 이 꿈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학계가 한국으로 경제학 배우러 오게 하고 싶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책을 저술하는 건 후자를 위해서죠. 예. 근데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경제가 좀 일본 경제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이 더블린 가면은 더블린에 높은 탑이 있대요. 예. 이게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한 400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2000년대 중반쯤에 아일랜드가 영국의 국민소득을 뛰어넘었어요. 예. 그 기념탑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기념탑이 섰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환율 정책만 적절히 잘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경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이태백인 4호정도 없을 것이고 또 빈부격차도 완화될 것이고 또한 평생 직장 아니면은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 책 환율 전쟁이 우리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서 우리가 정말로 일본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 세계가 우리 경제학을 배우러 오는 그날을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소장님 좋은 책 내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